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입니다. 30년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을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30년 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빚 한 번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무서운 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칼을 맞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한 놈들에게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년 후에 딸 지영이까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화목했어요. 민호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했습니다. 지영이는 좀 활발했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저희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는 물론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민호는 명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영이는 교육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몇 년 하다가 결혼 후에 학원을 차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자랑스러운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잊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병원에 한 번 문병 온 게 전부였습니다. 1년 반 동안 투병하는 동안 제가 혼자서 간병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상을 당한 아들,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조문객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연락해서 안부라도 묻고 싶었지만 괜히 성가시게 할까봐 참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이 왔어요. 주로 돈과 관련된 일이었지만요. 어머니 민호 회사에서 승진할 것 같은데 축하금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지영이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줬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돈을 보내주고 나면 또 연락이 뜸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작년 겨울 지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딸을 보니 반가웠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어떻고? 저도 그냥.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또 돈 얘기였어요. 하지만 딸이니까 거절할 수 없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라니.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영이 표정이 너무 절박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데?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서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그만뒀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물론 언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그 후로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달 후에 찾아와서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렇게 두 아이에게 총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어렵다면서도 민호는 새 차를 샀고 지영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자세히 캐묻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난 2월 말 갑자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호야.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하고 싶어서요.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오랜만에 자식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무슨 회의인데? 와서 말씀드릴게요. 지영이도 같이 올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에 민호네 집으로 갔어요. 지영이도 와 있었고 민호 아내와 지영이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민호가 안내한 자리에 앉으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민호와 지영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니? 엄마가 빌려주신 돈도 있고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있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을 못 건졌거든요. 그래서 지영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 집을 팔라고? 무슨 소리니? 엄마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 빚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민호가 거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라고? 너희들 정신이 있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이 빚진 게 내 잘못이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너희 빚 갚으려고 내가 집을 팔라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민호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께 피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너희들 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하는데?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그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상속받을 집? 그럼 제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상속?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그런 뜻이 맞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 후로 한동안 아이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제가 거절한 게 못마땅했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차라리 이런 자식들과는 연락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월 중순쯤 갑자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너는? 저희가 지난번에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했어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네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그냥 잊어버려라.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무슨 선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요. 5성급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항공료, 숙박비 다 저희가 부담할게요. 제주도 여행이라니.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 여행?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푹 쉬시고 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의외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돈에 인색한 민호가 갑자기 5성급 호텔에 퍼스트 클래스까지. 너 돈은 괜찮니? 아까 어렵다며? 아, 그거는 해결됐어요. 회사에서 보너스도 나왔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여행을 승낙했어요. 고맙구나. 그럼 언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떠세요? 일정도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지영이가 집에 왔어요. 짐을 싸주겠다면서요. 엄마 제주도 여행 정말 좋겠어요. 저도 가고 싶다. 너도 같이 가면 되잖니. 아니에요.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는 엄마 없는 동안 집 청소라도 해드릴게요. 집 청소? 평소에 그런 말 한 번 한 적 없는 지영이가 갑자기 집 청소를 해주겠다고? 지영이는 제 짐을 싸주면서 자꾸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여행 중에는 핸드폰 꺼두세요. 푹 쉬셔야죠. 왜 꺼둬야 하니? 진짜 휴식을 취하시라는 뜻이에요. 요즘 스팸 전화도 많고요. 그리고는 제 핸드폰을 직접 만지면서 뭔가 설정을 바꾸더라고요. 뭐 하는 거니? 스팸 차단 설정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스팸 차단이 아니라 다른 걸 만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리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호텔로 연락하세요. 핸드폰은 정말 끄시고요. 왜 그렇게 핸드폰을 끄라고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 일정을 자꾸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니 정확히 언제 출발하시고 언제 돌아오시는 거죠? 목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온다고 했잖니. 맞다. 일요일 몇 시 비행기세요? 저녁 7시. 그럼 집에는 8시 반쯤 도착하시겠네요. 왜 그렇게 제 일정을 세세하게 파악하려고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언제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더니. 목요일 아침 공항에서 민호와 지영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도로 끝날 텐데 그날은 유난히 극진했어요. 어머니 정말 푹 쉬세요. 핸드폰도 꼭 끄시고요. 혹시 연락할 일 있으면 호텔 번호로 하세요. 절대 서둘러서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3박 4일 다 채우시고 오세요. 지영이는 심지어 제 핸드폰 전원을 직접 꺼버리더라고요. 엄마 깜빡하실까봐 제가 꺼드릴게요. 그때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었고 설마 내 자식들이 나를 속일까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5성급 호텔은 정말 멋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객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평생 이런 곳에서 묵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식들의 효도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호화 여행을? 왜 그렇게 핸드폰을 끄라고 했을까? 왜 정확한 일정을 확인했을까?
첫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니면 아이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서울에 있는 집 생각만 났어요. 둘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민호가 로비 한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제주도에 저를 배웅하고 돌아갔을 텐데 왜 여기에?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 어머니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시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김 과장? 누구지? 그리고 무슨 일을 끝낸다는 거지? 어머니 집 감정평가 15억으로 나왔죠. 금매로 12억에 계약 잡으면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 집을 팔려고 한다고?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어머니 인감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인감까지? 어떻게? 그럼 토요일에 계약하고 일요일에 등기까지 넘기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급히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뒤졌어요. 인감함을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짐 쌀 때 챙겼는데 어디 갔지? 그때 떠오른 게 지영이가 짐을 싸주면서 자꾸 제 서류함을 만지작거렸던 일이었어요. 지영이가 인감을 훔쳐간 거였어요. 저는 다시 로비로 내려가서 민호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제주도에 보낸 진짜 이유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키워준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프런트에 가서 서울행 항공편을 당일로 변경했어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돌아가야 해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예정보다 하루빨리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에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와 있을까 봐서요. 근처 카페에 가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다. 어머니, 벌써 연락하시네요. 여행은 잘 되고 계세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일찍 들어왔다. 어머니, 벌써요? 아직 토요일인데요. 목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응.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 시간 되면 저녁에 집으로 좀 와라. 저녁에요? 오늘?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와서 들어봐.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 누군가 와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다행히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실에 낯선 서류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계약자는 김순옥, 매수인은 모르는 이름이었고 금액은 12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약 날짜는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로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 이유, 핸드폰을 끄라고 한 이유, 정확한 귀가 시간을 물어본 이유. 모든 게 이 계약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계약자란에 제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명백히 위조였어요. 하지만 인감은 진짜였어요. 지영이가 훔쳐간 그 인감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와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일찍 들어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두 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거실에 놓인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그게. 제주도에서 민호 너 전화하는 거 다 들었다. 두 놈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저는 냉소했어요. 김 과장이 누구고 왜 내 인감이 여기 있고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가 만들어졌는지 다 설명해봐라.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대출 때문에 곧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에요. 대출? 무슨 대출? 제가 사업 실패해서 5억 빚이 있어요. 지영이도 학원 운영하다가 3억 대출 받았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 팔아서 빚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했니? 어머니가 반대하실까 봐서요. 반대? 당연히 반대하지. 이건 내 집이야. 그때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학원이 망하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속이는 게 정당하다는 거냐? 아니에요. 하지만 뭐? 지영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속받을 집,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마찬가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그런 뜻이 맞다.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머니, 나가라. 어머니 얘기를 더 해요. 나가라고 했다. 저는 두 놈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배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거짓말하는 학생들을 상대해온 제가 내 자식들한테 당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보다 한 수 위에서 움직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호가 떨어뜨린 명함을 보니 김영수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을 찾아가서 김 과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김 과장님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집 매매 건으로 김 과장님께 부탁드렸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민호한테서 어머니는 모르는 일이라고 들었을 텐데 제가 나타나니 당황스러웠겠죠. 계약서는 아직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아서요. 그럼 대략적인 조건이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12억 정도로. 12억? 저는 놀라는 척했어요. 시세보다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금매라서 그렇습니다. 금매요? 제가 급하게 팔겠다고 했나요? 김 과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도 내 자식들과 한패라는 걸. 아마 정상가보다 싸게 사서 차익을 남기려는 속셈이겠죠. 김 과장님, 혹시 이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실 예정인가요? 일반적인 요율로. 구체적으로 얼마요? 한 3천만 원 정도. 시세 15억짜리 집을 12억에 사서 중개 수수료만 3천만 원?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들은 민호의 통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위조된 계약서도 사진을 찍어 보관했어요. 그 다음엔 민호와 지영의 실제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덕분에 은행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 두 놈의 대출 현황을 알아봤어요. 결과는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민호는 5억이 아니라 8억의 빚이 있었고 지영이는 3억이 아니라 5억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둘 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의 소비 패턴이었어요. 그렇게 빚이 많다면서도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바꾸고 지영이는 명품 가방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걸까요? 저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집을 담보로 해서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간단해요. 제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서 위조한 거죠. 아마 오래전부터 조금씩 해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제주도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집을 팔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문제 학생들을 다루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저번 일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지난번 일로 많이 생각해봤다. 어머니, 집을 팔겠다. 전화 너머로 숨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응. 너희 말이 맞아.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너희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내가 직접 계약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지영이도 불러라. 가족끼리 정식으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그 김 과장이란 사람도 함께.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었어요. 내 자식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슬프긴 했지만 이미 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이제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와 지영 그리고 김 과장이 우리 집에 왔어요. 세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불렀다.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차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폴더 하나를 올려놨어요.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세 사람이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김 과장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과장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집 시세가 정확히 얼마죠? 대략 12억에서 13억 사이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1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2억에 파는 게 맞나요? 좀 싼 것 같은데. 금매라서 그렇습니다. 빨리 팔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해요. 금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언제 급하게 팔겠다고 했나요? 김 과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민호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급해서 그런 거예요. 대출 만기가 임박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희가 급한 거지 내가 급한 게 아니네. 네, 그렇죠. 그럼 12억 말고 15억에 팔면 안 되나?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러면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른 부동산에도 알아보자.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되잖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민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영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연체 기록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안 돼요. 연체? 저는 놀라는 척했어요.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 그럼 너희가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네. 처음엔 대출 때문에 곧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더니 지금은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고? 두 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탁자 위에 있던 폴더를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 폴더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민호와 지영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민호야, 너 대출이 5억이 아니라 8억이더구나. 어머니, 그게. 지영아, 너도 3억이 아니라 5억이고. 어머니, 어떡해. 그리고 이것 좀 봐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어요. 내가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지?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거는. 앉아.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김 과장님,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김 과장이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했던 사기 계약서들이었어요. 모두 시세보다 헐값에 사들인 거래들이었어요. 김 과장이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를 제지했어요. 아직 못 보여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제주도에서 녹음한 거예요. 민호야,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네, 김 과장님. 어머니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시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어머니 집 감정평가 15억으로 나왔죠. 금매로 12억에 계약 잡으면 됩니다. 어머니 도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실에 정적이 흘렸어요.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닥쳐. 저는 지영이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내 차례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는 학생들을 봐왔지만 내 자식들만큼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애들은 처음 봤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저는 냉소했어요. 너희들이 한 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니? 저는 다시 폴더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너희들이 3년 전부터 내 명의로 대출받은 총액이 2억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다 알아봤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민호, 너는 주식 투자라며 날려버렸고 지영, 너는 도박으로 탕진했더구나. 어머니. 그리고 김 과장, 당신은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혼자 사는 노인들 타깃으로 해서 이런 사기를 얼마나 쳤어? 김 과장이 도망치려고 일어났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앉아. 문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거든. 정말로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 놨거든요. 경찰?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래. 사기죄, 문서위조죄, 노인학대죄로 신고했어. 세 사람이 동시에 제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애원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취하? 저는 웃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제주도에 보낼 때 취하를 생각했더냐?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2명의 형사와 경찰관 3명이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넘겨줬어요. 김영수 씨 부동산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과장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김민호 씨, 김지영 씨, 존속에 대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호와 지영이가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세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30년 교직 생활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먼저 민호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아버지 3주기도 안 된 상황에서 홀어머니 집을 사기로 빼앗으려 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렸어요. 녹음 파일도 함께 보냈고요.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을 서준 처남도 보증을 철회했어요. 민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지영의 경우는 더 철저했어요. 학원 학부모들 단체 카톡방에 녹음 파일을 유포했어요. 자기 어머니도 속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학생 절반이 그만뒀고 일주일 후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했어요. 지영의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김 과장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에도 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사기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모두 연결해 줬어요. 총 12명의 피해자가 집단 고발을 했고 김 과장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서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달라고 했어요. 김 과장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와 지영이 처참한 몰골로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놈 모두 살이 빠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용서?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언제 용서를 구했더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 잃었어요. 집도 직장도 가족도. 그래? 다 잃었어? 저는 웃었어요. 좋네. 내가 너희 때문에 잃을 뻔한 것도 그 정도였거든.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저는 그들의 말을 잘랐어요. 너희들이 나를 제주도에 보낼 때 기회를 줬더냐? 저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이제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두 놈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그 후 저는 정말로 집을 팔았어요. 하지만 12억이 아니라 18억에 팔았어요. 여러 부동산에 알아보니 경쟁 입찰까지 벌어질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강남 고급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샀어요. 나머지 10억은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강뷰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연극이나 음악회를 보러 다녀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재산 보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30년 교직 경험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자식들에게 당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벌써 50여 건의 상담을 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됐어요. 저만의 차가운 복수 노하우가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는데 저는 박 여사님께 완벽한 역공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어요. 박 여사님,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아들이 돈을 인출한 내역,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거짓말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요. 아들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주세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여사님은 제 조언대로 했어요. 아들에게 보험금 3억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 아들이 즉시 그 돈까지 노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아내에게 이혼당했어요. 박 여사님은 지금 제 이웃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사례는 70대 초반의 최할아버지셨어요. 딸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 사기에 당했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최할아버지님, 딸이 정말 투자 사기에 당한 게 맞나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저는 최할아버지께 딸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딸은 투자 사기에 당한 게 아니라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던 거였어요. 최할아버지는 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동안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 딸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참고 있거나 체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자식인데. 내가 죽으면 어차피 저 애들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우롱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기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처음엔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자식들이 어머님을 속일 때는 망설이지 않았나요? 어머님 재산을 빼돌릴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 그러면 다들 정신이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72세 김순옥의 복수교실이라는 이름으로요. 구독자가 벌써 50만 명이 넘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사례를 올리는데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시원하네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가족은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배신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민호와 지영이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와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 애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배신한 놈들은 또 배신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지영이가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애들도 크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너희들이 나를 제주도에 보낼 때는 할머니가 아니라 짐짝으로 생각했잖니. 엄마, 이제 가라. 경비실에 신고할 거야. 지영이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는 손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5살 된 아이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호야, 애를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거니? 어머니,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속일 때 이 아이 생각은 했더냐? 어머니, 아이에게 죄는 없다. 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나와는 상관없어. 민호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외롭긴 해요. 아무래도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손자도 보고 싶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주도에서 들었던 민호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려요. 어머니, 도장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져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배신한 놈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제 침실 벽에는 민호와 지영의 어릴 때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에는 모두 붉은 매직으로 굵은 X자가 그어져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짐해요.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차가운 계산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제 복수는 진행 중이에요. 민호와 지영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면 저는 즉시 나서서 막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민호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는데 저는 즉시 그 회사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새로 들어온 김민호라는 직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민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민호는 일주일 만에 해고됐죠. 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학원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학원 원장에게 미리 경고했어요. 결국 지영이는 면접에서 떨어졌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잔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할 만큼 약하지 않아요. 72세가 됐지만 오히려 20대보다 더 강해졌어요. 72세 김순옥의 새로운 인생 목표는 단순해요. 나를 배신한 자들이 평생 고통받는 걸 지켜보며 살겠다. 그리고 동시에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다른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너무 잔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자식들의 배신을 당하고도 웃어넘겨야 하나요? 왜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정당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이 많은 약한 노인이 아니에요. 저는 차가운 복수의 달인이 된 강한 여자예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어요. MBC에서 72세 복수녀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는데 시청률이 20%나 나왔대요. 방송 후에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제 상황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제 강연 제목은 72세에 배운 복수의 기술이에요. 매번 객석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강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배신당하면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로 말이에요.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크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강연 후에는 항상 상담 시간을 가져요. 개별적으로 상황을 들어보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죠.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께 완벽한 역공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딸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빚을 만들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께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각성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섭거든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축적된 인맥까지. 이 모든 게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제 컨설팅 사업이 더욱 체계화됐어요. 시니어 재산 보호 및 배신자 처벌 전문 컨설팅이라는 정식 회사를 차렸거든요. 직원도 10명 넘게 뽑았고 전국에 지사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표이사가 됐어요. 72세에 창업을 한 거죠. 매출도 월 3억 원을 넘었었고 고객 만족도는 100%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맡은 케이스는 반드시 성공시켜요. 배신한 자식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피해받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재산을 되찾게 해드려요.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증거 수집 서비스예요. 자식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해드려요. 두 번째는 역공 계획 수립 서비스예요.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수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려요. 세 번째는 사후 관리 서비스예요. 복수가 끝난 후에도 배신자들이 다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드려요. 가격은 조금 비싸요. 기본 패키지가 1천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세요. 왜냐하면 되찾는 재산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자문을 요청받았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증언도 했어요. 노인학대의 80%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기존의 대응 방식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반복됩니다. 제 증언 후에 관련 법안도 발의됐어요. 가족에 의한 노인 재산 침해 가중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72세 나이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언론에서도 자주 인터뷰 요청이 와요. 시니어 파워의 새로운 아이콘 복수를 통해 인생 2막을 연 여성 이런 식으로 소개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제가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책도 냈어요. 72세 차가운 복수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어요. 서점에서 사인회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유명한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대요. 주인공 역할에는 대배우가 캐스팅됐고요. 내년에 촬영 시작해서 후년에 개봉 예정이래요. 제목은 효도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민호와 지영 생각은 거의 안 나요. 가끔 연락이 와도 그냥 무시해요. 이제는 그들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됐어요. 대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저를 따르는 제자들, 저를 돕는 직원들, 그리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고객들이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는 제 첫 번째 고객이셨던 박 여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 여사님을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모셨어요. 이제 박 여사님도 저와 함께 피해받은 어르신들을 도우시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조직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국에 계신 피해 어르신들이 모두 저희 편이 되셨거든요.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요. 일본과 미국에서 저희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노인학대 문제가 어느 나라나 심각하거든요. 내년에는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시니어 복수 컨설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싸울 거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우롱하는 놈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이것이 72세 김순옥의 두 번째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이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강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배신당하면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참지도 마시고 체념하지도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용서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72세 김순옥이 그걸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